제가 생각했을 때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 어려운 거를 붙잡고 묵묵히 오랫동안 읽어나가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텍스트라는 걸 바라보는 태도만 조금 바꿔도 비교적 단기간에 독해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수능 같은 시험용 독해뿐만 아니라 정보 습득을 위해 글을 읽는 상황이라면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독해력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글을 읽다가 흐름이 뚝 끊어지면서 더 이상 글자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글자가 눈에서 튕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꽤 오래 고생했거든요. 그런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어떤 태도가 독해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그런 태도를 바탕으로 비문학 지문도 하나 읽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22학년도 수능 해결 지문을 가져왔거든요. 태도만 바꿔도 어떻게 글이 쉬워질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글이라는 건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죠. 그래서 독해의 가장 기본은 문장을 잘 읽는 겁니다. 아니, 영어도 아니고 한글 문장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독해의 그 장면을 잘 따져보면 의외로 문장 독해를 못해서 독해가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문학 지문에서 뽑아온 문장인데 이런 문장은 보통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글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아주 중요해요.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 과거에 저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될 때까지 고민해요. 왜냐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이 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잘 알아요. 이 문장을 만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이 문장을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근처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고,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 문장 하나에 매몰되어서 앞에 읽었던 것들은 다 까먹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이해가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쉽게 이해를 도와주는 부분이 없는지 찾는 태도입니다. 눈알을 굴리면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작성된 글이라면 글에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기준으로 문장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문장 하나를 이해 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다른 쉬운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로부터 추론해서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문장까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내용까지 잡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는 뒤에서 지문 해설하면서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미리 오해를 하나 방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혼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독해 연습을 할 때는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끝까지 붙들고 연습해 봐야 합니다. 어려운 문장을 고민해서 뚫어내는 연습이 물론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습과 실전은 달라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주변 힌트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하면서 읽는 방식이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문장 독해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장이 어려워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길이가 길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 문장을 단위로 호흡을 끊고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정보 양이라도 한 문장 안에 이걸 다 우겨 넣어서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체감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요. 같은 문장이라도 이걸 풀어서 짧은 문장 3, 4개로 나눴으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지금 이 문장도 비문학 지문에서 따온 건데 지금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을 한 번 쓱 읽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영상 멈추고 읽어봐도 좋아요. 근데 비문학 시험에 나오는 글들은 일부러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정보를 쑤셔넣고 길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글을 잘 못 읽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태도가 안 좋습니다. 이 문장을 읽다가 정보가 머리에 한 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내가 이 문장을 잘못 읽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문장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따박따박 읽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 문장을 3번, 4번 읽고 나서야 머릿속에 이 정보가 대략 정리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에 몰입해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시야를 크게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박또박 읽는 대신에 문장의 구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이 어딘지,
집중해서 봐야 할 곳이 어딘지, 힘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수능 지문 해설할 때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글이라는 건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우직하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쉬운 글은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시간이 많을 때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어려운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쉬운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추론하고 전체 구조를 봐서 그 안에서 중요도를 가리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추려내고 이런 능동적인 사고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기본적인 독해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면 그냥 읽으면 되지만 피지컬이 부족하면 이런 전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기억력과 독해력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독해를 가르치는 분들도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이 안 읽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기억력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글 하나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앞쪽에서 읽은 텍스트와 뒤쪽에서 읽고 있는 텍스트를 머릿속에 함께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둘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 연결이 곧 이해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앞에서 읽은 내용이 뒤에서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뒤쪽 문장을 아무리 깔끔하게 잘 읽어내도 이 글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해요. 개별 문장들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긴 글을 읽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걸 어떻게 기억에 남겨서 뒤에까지 기억할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기억법, 암기법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공부법이라는 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한 꼭지, 한 내용 단락을 읽었으면 그걸 요약하는 거죠. 모든 문장을 기억하긴 힘들지만 요약한 내용을 기억하는 건 비교적 쉽죠. 이만큼 읽고 요약하고 이만큼 읽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하면 그 전체가 이해되는 거죠.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읽은 내용이 몇 개인가 그 개수를 세는 것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내가 읽은 내용을 도식화하거나 이미지로 표현해 두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기억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둘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이라던가 고유 명사같이 눈에 띄는 정보에는 미리 표시해 두고 나중에 다시 찾기 쉽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둘 수도 있죠.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이런 행위들의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읽은 걸 뒤에까지 기억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이런 식의 사고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하나 읽어볼까 하는데요. 해겔 지문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죠? 수능 수준에서는 꽤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태도만 잘 잡혀도 훨씬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독해력 PT 2기 할 때 해설했던 영상이 있어서 그 강의의 일부를 편집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아마 이 지문에 이미 익숙한 학생들도 많을 수 있는데 저랑 함께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의문답부터 볼게요. 사실 저는 철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 이런 용어가 익숙합니다. 근데 이 수능 당시에 많은 고등학생들은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렇게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한번 이 지문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시뮬레이션 하는 식으로 해설을 해볼게요. 지금 정립, 반정립, 종합 단어 3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변증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아직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모르는 건 넘어갑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헤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을 따라 논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변증법이 뭔지 설명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봅시다. 일단 이 문장도 구조적으로 보면 좋은데 일단 뭐뭐가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 앞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일 거예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향상성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대립되는 두 개가 있고 그게 서로 통일되는 이미지 정도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되는 거니까 뭔가 수렴적인 구조라는 것도 알겠네요. 근데 아직 상향적이라는 건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두 개가 수렴되고 통일되는 그런 이미지 정도만 떠올렸어요. 사실 이 말을 읽고 이게 앞에서 나왔던 정립과 반정립이 통일되어서 종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데 일단 그것까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지금 처음에 지문 읽을 때 그 정도까지의 이해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정립, 반정립이 뭔지 각각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뒷부분과 앞부분을 연결하지는 못했다고 가정하고 쭉 읽어 나가 볼게요. 그리고 해겔은 변증법은 존재의 방식을 넘어 대상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변증법이 존재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쭉 읽어 볼게요. 여기도 문장이 상당히 길고 정보가 많습니다. 이념의 내적 구조,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고,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이 두 차원의 논리를 밝히는 논증도 변증법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오히려 앞의 문장보다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즉이라는 지표를 이용한 건데 이 즉이라는 지표는 이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이나 뒤에 나오는 말 둘 중에 쉬운 거 하나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말도 어렵긴 하지만 뒤에 말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에 말만 읽을게요. 지금 배경 지식이 아예 없으면 이까지 읽고 뭔가 붕 뜬 느낌이 들고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게 일부러 그렇게 쓴 지문이라고 생각해요. 평가원이 진짜 이해를 요구할 때는 각 용어에 대해서 정의도 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예시나 부연 설명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수능이나 리트 지문도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 지문에선 지금까지 정립이 뭔지, 반정립이 뭔지, 변증법이 존재 방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념의 내적 구조가 어떤 건지,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단 하나도 자세히 부연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서 애초에 이게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사실 이 지문을 해설할 때 막 처음부터 단어 하나씩 파고들고 기가 막히게 어떤 부연 설명을 스스로 붙여서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건 모든 지문을 대하는 일관적인 태도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단에서 그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흔들리기 쉽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오히려 이 지문은 앞에서 뭔가 이해되는 문장이 없어도 아, 이게 내 독해력 문제가 아니라 글이 그렇게 써진 거구나 하고 이 객관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지문이에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읽은 거 바탕으로 중심 내용이 뭔지는 잡고 가야 됩니다. 최소한 앞에서 읽은 걸 뭔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글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거든요. 뭔가 내용이 이해는 안 돼도 지금 중심 내용이 뭔지 찾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밑줄 정도로 쳐놓고 넘어갑시다. 저희가 지금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게 정확히 뭔지 이해를 못했고 변증법이 논증 방식이고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는 못했어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을 볼게요. 계속 해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해겔은 미학도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다룬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미학의 대상은 예술인데 이게 절대 정신의 한 형태라고 해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절대 정신이 뭔지 설명합니다.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것도 참 말이 어려운데요. 어려운 건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예술, 종교, 철학은 내용이 똑같고 형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똑같이 절대적 진리래요. 그리고 세 형식이 각각 직관, 표상, 사유라고 합니다. 이까지 읽으니까 이 많은 개념들이 뭔가 좀 짜임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되는 지점이 좀 보이거든요. 이쯤에서 더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살짝 기억을 정리해 놓고 갈게요. 절대 정신의 형태에 예술, 종교, 철학이 있고 이들의 내용은 셋 다 절대적 진리이고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라고 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 그려놓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직관, 표상, 사유에 대해 각각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머릿속에 개념이 좀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이 각각을 정의하는 부분은 그냥 아, 각 개념을 정의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제 뇌 용량이 이런 정의까지 다 외우기는 힘들어서 그런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걸 문장의 기능을 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많이 연습했었죠? 그리고 세 형태, 즉 예술, 종교, 철학은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앞에 문장 읽고 이게 머릿속에 개념 정리되어 있으면 당연한 말이니까 빠르게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이네요.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이 사유에서 종합된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종합되는 거니까 변증법적인 거죠.
그리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립되는 두 개가 합쳐서 종합된 거니까 변증법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외면성, 내면성, 객관성, 주관성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부연 설명이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맥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같은 말 다른 말 찾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술과 직관은 같은 편인데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이라고 했으니까 외면성이나 객관성도 같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맥락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종교와 표상도 같은 편인데 표상의 내면성, 종교의 주관성이라고 했으니까 주관성이나 내면성도 같은 편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말을 같은 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색깔로 칠해 놓은 거고 실제로 지문 읽을 때는 뭐 밑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이런 표시로 구분해 놓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은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왜 예술이 직관적이고 외면적이고 객관적일까? 스스로 뭔가 부연 설명을 붙여서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술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외면성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니까 객관성이구나. 이런 설명을 붙여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비문학 지문 읽을 때가 아니라 보통 공부할 때 좋은 방식입니다. 이게 스스로 어떤 개념서 같은 걸 공부하고 이해해 나갈 때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비문학 시험에서는 아닙니다. 비문학 시험에서 이런 이해를 요구했다면 그걸 지문에서 제공해 줬어야 돼요. 비문학 시험에서는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문학 시험은 지문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 바탕으로 맥락적으로 생각하는 걸 요구해요. 지금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제 산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형식 간의 차이로 내용의 인식 수준에 중대한 차이가 생긴다고 하네요. 여기서 형식, 내용 이런 키워드를 보면서 이 문단 앞에서 읽은 내용과 지금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머릿속에 이런 개념 도식이 있으면 연결하기 쉽겠죠.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기 힘들다면 그냥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각각 연결되는 키워드에 같은 표시를 해 놓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거라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한다고 해요. 이건 앞에서 나온 말이랑 계속 반복되는 구조니까 그냥 가볍게 훑고 넘기면 되고요. 이 세 형태, 즉 예술, 종교, 철학 사이에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철학뿐이고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하는 건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의 결론은 셋을 등급을 매길 수 있고 철학이 가장 성숙하고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철학뿐이라는 거예요. 이까지 내용이 정리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되고 이게 좀 부담이 된다면 앞에서처럼 같은 맥락인 단어에 같은 표시, 뭐 동그라미나 세모나 이런 걸 쳐서 표시해둬도 됩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서 색깔로 구분해 둘게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문장도 많았고 대충 읽고 넘긴 문장도 많았어요. 그래도 글의 핵심 줄기는 파악했고 중심 내용이 뭔지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가장 현실적인 독해예요. 비문학 지문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읽든 교재를 읽든 모든 글은 처음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해를 보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만 비문학 시험에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 지문을 읽었으니까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봅시다. 가 내용이 최대한 기억날 때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5번부터 볼게요. 1번 선택지를 보면 예술, 종교, 철학에서는 내용의 동일성과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저희가 이 문단 내내 이야기를 계속한 거고 우리가 아까 이미지로도 정리했던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이거는 바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선택지에서 가장 특이적인 키워드는 시공간적 현실이거든요. 이걸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이 표현은 1문단 후반부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요. 그 문장을 읽어봅시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는 이념과 같은 말이고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이 모두 변증법적이고 이 둘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도 맞는 말입니다. 아까 지문 해설할 때 말했듯이 이 문장은 지문만 읽고 깊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지에서도 그냥 문장 표면의 글자만 읽어도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념의 내적 구조, 도대체 이게 뭔지, 그게 현실로 드러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을 어느 정도 깊이로 이해할지, 어느 정도 깊이로 고민할지, 그 적당한 깊이를 가져가는 게 비문학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할수록 시간을 손해보고 내 뇌 용량을 손해보거든요. 수능 시험이라는 건 사고력 싸움 그리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내 제한된 사고력과 시간을 어떤 타이밍에 어디에 쏟아부을지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예술, 종교, 철학이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직관, 표상,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인가? 그러니까 직관이 예술을 인식하고 표상이 종교를 인식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문에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직관, 표상, 사유와 예술, 종교, 철학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파트는 이 문단 뒷부분밖에 없었거든요. 그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 즉, 직관이 예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 직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면 4번은 1문단에서 읽었던 중심 내용이었어요. 변증법은 논증의 방법이자 대상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5번은 이건 지문의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건 아닌데 3문단에 그냥 그대로 적힌 말이에요. 이것도 지문에서 찾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3번 선택지에서 답을 확신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판단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말했듯이 수능은 시간 싸움 그리고 의사결정 싸움이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에서 내가 적당한 정도의 정답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뒷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도 볼게요.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네요. 아까 저희가 개념 정의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았었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읽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 지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이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 자체가 딱 이 부분에서만 나왔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런 풀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을 봅시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건 주어진 물질을 지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상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거죠. 고향의 하늘을 떠올리는 건 표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을 보면 타임머신 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나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거나 모두 내면에서 상상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표상이 맞습니다. 3번을 보면 눈앞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건 주어진 물질을 지각하는 거니까 직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거니까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으로 분석하는 건 사유가 맞아요. 그리고 4번을 보면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건 개념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사유가 맞습니다. 근데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건 눈앞에 주어진 물질을 지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직관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이 개념의 정의 부분만 읽고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좁은 내용 부분에서 나온 문제는 그 부분을 읽고 바로 풀면 뇌 용량의 부담이 훨씬 덜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읽는 순서를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지문을 읽으러 돌아가 볼게요. 이제 나 지문을 4문단부터 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고 하네요. 종합의 범주는 하나의 일방적 성리로 끝나서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끝나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뒤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차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굳이 이걸 자세히 이해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주장은 뒤에 나옵니다. 종합은 두 개가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거라고 해요. 이게 4문단의 주장입니다. 지금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아닌 것과 글쓴이의 주장인 걸 구분하면서 읽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강약 조절이죠. 그리고 다음 5문단을 봅시다.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게 그의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문장 독해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정합적이다, 조탁하다 이런 어려운 단어 하나하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방금 읽을 때 이 두 단어를 안 읽고 넘어갔거든요.
그냥 변증법에 최적화된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읽어도 글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는 그냥 모르는 채로 두고 그 외에 다른 표현들로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게 영어 지문을 읽을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보조자료로 수능 영어 지문도 중요했는데 영어는 저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이 몇 개 나왔다고 그냥 그 이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그냥 지워놓고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데 해겔이 내놓은 성과물이 이런 기획을 완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적어도 미학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지성의 형식을 뭐뭐 순으로 구성하고 절대 정신을 뭐뭐 순으로 편성했다는 건 아까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이런 게 외관상으로는 변증법에 따른 구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해요. 직관에서 사유로 가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에서 철학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강화된대요. 앞에서 정리했던 도식이 떠오르면 이것도 다 당연한 말이죠. 아까 앞에 정리한 거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말을 추가합니다. 객관성의 본질은 감각적 지각성인데 감각적 지각성이 해결의 종합 단계에서는 소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적 지각성이라는 표현도 이 도식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지문 읽을 때는 이 새로 나온 표현들도 다 아까 표시했던 것과 같은 기호로 표시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도 길이는 길지만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문단에서 읽은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해겔의 변제법에서는 둘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최상의 범주를 생성해야 하는데 여기선 예술, 외면성, 객관성 이런 게 점점 소거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지문은 독해하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그것만 잘 넘기면 나 부분 독해하는 건 수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지문 앞부분일수록 독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6문단을 봅시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해겔이 변증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이제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뒤에를 봅시다. 그리고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 종교, 철학 이후에 다시 예술을 추가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맨 앞에 나왔던 문장도 이거랑 같은 말일 겁니다. 첫 번째 문장보단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쉬우니까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앞에 문장까지 같이 이해하는 거죠.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된다는 건 철학 이후에 다시 예술이 온다는 것과 같은 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부터도 이 주장의 부연 설명일 겁니다.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고 헬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점이 아쉬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중심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그냥 부연 설명이구나 하고 가볍게 흘려서 읽었어요. 이제 지문 독해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은 글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저희처럼 글 중심 맥락에 집중하면서 읽었다면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바로 그냥 답이 보여야 돼요. 이게 답이 바로 안 보이면 그냥 지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1번을 보면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는가. 바로 맞는 말이죠. 가, 나 둘 다 변증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얘기했고 가에서는 예술을 가장 낮은 단계에 놓았는데 나에서는 예술을 철학 이후의 단계에 놓았어요. 이거는 뭐 뒤에 선택지를 더 볼 것도 없이 아주 명확한 답입니다. 굳이 다른 선택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고 7번 문제를 봅시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질문이에요. 1번을 보면 기역과 니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립하는지 묻고 있네요. 기역이 뭔지 보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 그 부분이네요. 여기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까 처음 지문 읽을 때부터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게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고민해 본다는 전략이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글을 처음 읽을 때부터 모든 문장을 하나씩 떼어내서 고민할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글 전체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변증법과 종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이 기억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름을 보면 정립 그리고 반정립 이게 이름만 봐도 지금 반자가 붙어 있으니까 좀 반대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립과 반정립이 합쳐져서 종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와서는 추론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글을 처음 읽을 때 이걸 알면 가장 좋겠지만 그때 못했더라도 이 뒤에서 글에서 읽었던 여러 변증법의 예시들을 통해서 변증법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 지금 와서 이 기억을 보면 훨씬 이 추론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대립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니은을 보면 예술과 종교가 철학으로 종합된다고 이 문단에서 말했죠. 이것도 변증법적인 구조였어요. 이게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도 보면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종합되어서 세 번째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좀 더 정확한 근거를 찾자면 나의 글쓴이가 변증법에서 마지막에 종합되는 게 최상의 범주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게 산문단의 중심 내용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첫 번째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지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예술의 특징이 점점 강해지냐는 건데 예술의 특징이 점점 소화된다는 게 오문단의 핵심이었죠. 예술의 객관성이 점점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술을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 문제도 각 선택지가 다 핵심 내용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선택지를 안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마지막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을 봅시다. 지금 보기부터 함께 볼게요. 보기를 보면서 지문의 내용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에서 문학 작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괴테와 실러가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대요. 초기의 작품들은 문학 작품으로서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건 그들이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나 지문에서 정리했던 그 핵심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지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헤겔은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발전한다고 봤고 그래서 예술이 가장 미숙한 단계라고 봤지만 사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그 이후에 다시 예술이 와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까지 생각을 정리해 놓고 선택지를 봅시다. 이론에서는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중화한다. 일단 이건 보기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문 내용 일치로도 틀렸습니다. 나에서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못 찾았더라도 지금 이 맥락에서 나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2번을 보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을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했던 도식으로 보면 이론적으로는 예술이 낮은 단계인데 현실에서는 이론이 높은 단계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딱 나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말이에요. 철학 이후에 다시 예술이 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나의 글쓴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확히 이 말입니다. 그리고 3번 선택지도 보면 예술이 반정립 단계에서 정립 단계로 된 게 아니라 처음에 정립 단계였다가 그 다음엔 종합의 이후 단계로 갔다가 봐야겠죠. 아예 틀린 말이고 4번은 이론적으로 예술이 객관성을 본질로 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술이 철학 다음 단계에 놓을 때 객관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재객관화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예술이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절대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주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선택지고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냥 나 지문의 핵심 주장이 뭔지 찾으라는 말과 똑같은 문제입니다.